지금 냉면이 되게 흥미로운 시대고 냉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먹고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만큼 또 어떤 난맥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냉면을 그냥 냉면으로 즐기지 못하고 억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건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옥류관 먹었더니 쫄깃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래서 남한에서 냉면을 그게 진짜 평양냉면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다 엉터리다라고 얘기가 돈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진짜 우연하게 알아냈는데 예, 요리사 박찬일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음식이 차가운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양이 뭐 가스파소도 있고 스페인에 뭐 프랑스에도 차가운 그 BC 감자 스프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조금 먹고 그리고 엄청 차갑지 않아요. 냉면처럼. 그걸 겨울에 먹는 건 더더욱 드물죠. 냉면은 원래 겨울 음식이잖아요. 냉장고가 없을 때 차가운 김치 국물에 메밀국수를 말아 먹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밀가루가 자급이 안 돼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밀가루가 비쌌어요. 고급, 밀가루는 고급, 메밀은 좀 대중적인. 우리나라 토양이 이런 게 건조한 그런 기후에 그런 토지가 별로 없어서 밀 농사가 잘 안 돼요. 이북의 일부 지역 뭐 이런데. 그러니까 메밀은 게다가 화전으로 갈아먹기 좋고 땅에 영양이 적어도 좀 잘 자라고 연작도 좀 쉽고. 그러니까 메밀을 많이 심죠. 화전민들이 심고. 그 백석시에 보면 뭐 국수라는 털이 숭숭 난 그 뭐 도야지가 맛있고 이런 얘기 나와요. 내린 국수가 맛있고 국수가 냉면이에요. 그러니까 냉면이란 말은 약간 상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국수라는 게 사람한테 이렇게 꽂히거든.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차가운 냉면이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북 국수는 대체로 그냥 온국수로보다 국수 그러면 메밀로 내려 먹고 거기 김치 국물에 말아 먹는 찬 국수 그걸 의미하기도 했죠. 그래서 백석시에 그거 보면 냉면이에요. 그 음식 문화사를 이해하면 그걸 온국수라고 이해하지는 않죠. 이제 그 참고 자료로 이렇게 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제빙 시설에는 전기가 나오기 전에도 얼음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럼 공장형 제빙이 나오기 전에 뭘로 만들었느냐? 겨울에 얼음을 썰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거죠. 겨울에 썰어놨다가 집하고 가마니 같은데 왕겨에 싸놓으면 지하에 놓으면 손실률이 아무리 높아도 30%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음을 보관할 수 있었던 거죠. 신라 시대 때도 그게 기록이 나와요. 얼음 보관소가. 로마 시대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걸 아마 공통의 재산으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얼음을 가지고 있다가 여름에 팔면 되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성원을 입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이나 뭐 그런데 문지가 나오면 임금이 얼음을 나눠줘요. 여름에. 생각해 보세요. 폭염이 있는데 지금은 얼음을 우리가 쉽게 구하지만 과거에 얼음을 어떻게 구했겠어요? 그러니까 내빙고라고 내자는 보통 어자랑 같은 거잖아요. 국내를 의미하니까.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내빙고가 있어서 거기 지하에 얼음을 쳐. 그게 한강 얼음이죠, 뭐. 달구지로 이동하면 6km 미만이겠죠? 그 마포에서 이동을 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동원됐던 거죠. 그런 냉면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차가운 것의 열망이 상업화랑 연결이 된 거죠. 원래 냉면은 겨울 음식이라는 말은 결국은 얼음 구하기 어려웠던 과거의 시대. 그리고 국수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압출해야 되고. 메밀은 쫄깃하지가 않아요, 원래. 지금 냉면은 그래서 대부분 쫄깃하라고 전분을 넣어요. 그렇게 제조를 하지만 메밀 자체는 원래 글루텐이 잡히질 않아서 쫄깃쫄깃하지가 않아요. 옛날엔 쫄깃한 게 고급이었어요. 지금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툭툭 입술로도 끊어지고, 야, 이거 진짜, 그 과거로 보면 그건 하등품을 의미하죠. 메밀은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쫄깃한 게 맛있지, 툭툭 끊어지는 게 맛있겠어요? 그건 사람이 결국 인문적인 교양을 통해서 툭툭 끊어지는 메밀이 더 구수하고 그것이 진짜야라는 갈망의 표준이 생긴 거죠. 원래는 물리적으로 보면 쫄깃한 밀가루나 전분면이 훨씬 고급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만들려고 아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메밀이 쫄깃하지 않으니까 밀가루를 섞고 뭐 감자 전분 섞고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기술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냉면이 신화가 탄생하는데 그건 남북 분단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화전 금지. 70년대에 박정희 정권 때 토지 녹화 사업을 하잖아요. 녹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죠. 강제 징집. 또 하나는 산림 녹화. 산림에다 아카시 나무 같은 거 막 심고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하면서 소나무 심고 그래서 산림 녹화를 실시합니다. 그때 연탄이 이제 공급되면서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덜 베어도 가능해지니까 녹화가 좀 수월하게 됐어요. 그 시기에 화전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 화전민들을 다 강제로 중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메밀이 귀해져요. 강원도 이런 지리산 이런 데 화전에서 많이 심었는데 그러면서 메밀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그런 게 이제 냉면의 어떤 신화의 한몫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실향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냉면을 먹는 자리가 되거든요. 황해도, 평안도, 뭐 함경도 이런 사람들이 다 냉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냉면은 원래 이북 음식이죠. 메밀로 주로 하다 보니까 메밀이 이북에 많이 심고 그리고 겨울에 그 시원한 김치에 말아먹기 좋고 그런 심심하고 예를 들어 북한 김치 레시피를 옛날에 나온 걸 조사해 보면 젓갈 안 들어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륙의 산간지방에 젓갈을 갖고 이동하면 되게 비싸거든요. 소금만 쳐서 다 고춧가루도 비싸. 왜? 지금은 고춧가루가 생산량이 늘었지만 수입도 많고 옛날에 고추 재배는 되게 어려워요. 한반도 기후에 썩 잘 맞는 작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추도 하니까 북한 김치가 보면 허옇죠. 그러니까 그걸 차가우니까 대신 잘 견뎌요. 왜냐면 김치가 잘 삭거든요. 그러니까 국물이 많은 김치를 만들어요. 동치미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꼭 그건 아니고 김치 자체가 국물이 많아요. 이북 김치가. 그거를 국물을 뜨고 김치를 썰어서 거기다 메밀을 국수를 내려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겨울에 농한기에 가능하죠. 왜냐? 국수를 사오기도 어렵고 그 마을마다 그래서 국수 내리는 틀이 있어요. 잔치에도 쓰고 겨울에 국수도 내려 먹고. 그래서 자료에 보면 분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 여럿이 달라붙어서 내려야 돼요. 그게 이제 한 집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통상 마을에 한번 여럿이 내리면 같이 먹는 음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타지에 가서 고립되어서 살 때 생계 수단이 음식이에요. 이북 사람은 언어는 물론 문제가 없었지만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친척이 없어요. 보통 혈혈단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해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학교를 계속 이어서 받질 못해요.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음식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팔고 사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한국 사람도 이민을 가면 한국 식당을 하잖아요.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아도. 그런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음식이니까 시장에 안착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냉면도 그렇게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이미 평양식 냉면이 서울에 진출을 해요. 워낙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성을 보면 그 디아스포라 음식의 전형이 냉면인 거죠. 고향을 갈 수 없고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고향이라는 접점을 거기서 찾고 그러니까 옛날 냉면집에 가면 지금은 아니죠. 70 몇 년이 흘러버리니까 연세가 90이 된 거죠. 제일 막내가 80대 후반. 되게 아픈 거예요. 결국 그분들은 고향에 아직도 못 가고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통일이 안 됐으니까. 여튼 그런 상징성 때문에 냉면이 신화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북 음식이라고 하겠지만 냉면이 되게 단일 음식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주밥물 같은
맑은 국물.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한국에서 미식가가 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냉면이 속해요. 냉면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서울의 냉면 계보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느냐. 되게 특이하죠. 근데 그걸 배워야 미식을 안다고 장안에 미식가들이 그렇게 클럽이 이어졌어요. 서울에서 다른 나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냉면은 다른 나라 음식은 아닌데 되게 엑조틱한 성격을 갖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만드는 냉면이 아닌 거니까. 실향민들이 그걸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 먹던 음식이 아니야. 한국 사회에서 미식가의 필수 요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폭발하게 되느냐?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께 듣거나 또 그런 클럽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에 씁니다. 블로그나 이런데. 그걸 보고 새로운 미식가들이 계속 세대별로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데 접근해서 먹어요. 먹고 그런 정보를 거기에 또 적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TV, 유튜브 이런 게 생기면서 책 그런 데 쓰이고 예전에는 공중파에서 그런 특집을 막 50분짜리 다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연변 냉면이라고 하나의 장르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막 넘어오면서 우리 냉면 시장과 정보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걸 안 먹으면 대화에 끼기가 좀 어려워요. 젊은 세대도 냉면을 먹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접근할 때 그 정보를 잘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습도 해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접해보는 거거든요. 자꾸 접해보면 이해도가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냉면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또 교조도 생겨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 막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래 서울 음식을 남한에 살았다고 해서 남한의 음식이 정통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학자는 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자도 그냥 학술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그분이 막 필드를 다니면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거기에 있는 숨겨진 정보를 또 알고 있냐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꼭 뭐 정보와 그런 계통을 정확히 설명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차제에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지금 냉면이 되게 흥미로운 시대고 냉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먹고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만큼 또 어떤 난맥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냉면을 그냥 냉면으로 즐기지 못하고 억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건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입술로 뚝뚝 끊어진다는데 그렇게 냉면 내는 거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냉면이 그렇게 만들기 좀 어렵고 거기에 보통 쫄깃하라고 대부분의 이북식 냉면집들은 전분이나 소다를 타서 쫄깃하게 만들어요. 소다 탄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입술로 끊어 먹어야 된다는 어떤 정보를 듣고 그걸 입술로 억지로 끊으려고 그래요. 입술로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엉터리 냉면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냉면을 갖고 만리장성을 쌓아도 다 얘기를 다 못할 정도로 냉면이 담론과 실체가 되게 복잡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몇 년 전에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이제 예술단도 가고 북쪽에 되게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옥류왕냉면을 먹고 막 실시간으로 그 호텔 오면은 이제 와이파이가 가능해서 인터넷으로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아, 이북냉면 먹었더니 왜 사진 봐봐 이러면서 국물이 막 양념 뻘건 게 올려줘. 그리고 막 매콤하고 막 새콤해. 식초를 쳐서 먹는 송메밀을 만들어서 회색 또는 연한 베이지색이 표준이에요. 근데 북한에 갔더니 검은 거야. 그리고 면이 좀 약간 툭툭 끊어질 정도로 부드러워야 되는데 거기 옥류관 먹었더니 쫄깃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래서 남한에서 냉면을 그게 진짜 평양냉면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다 엉터리다라고
얘기가 돈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제가 그걸 추적을 해서 진짜 우연하게 알아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북한 자료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어떤 잡지에 그 당의 일꾼이죠. 그 식당의 운영자예요. 반성문을 쓴 거예요. 지도자 동지가 메밀을 많이 넣고 만들려고 그랬는데 메밀이 귀해서 실제로 많이 못 넣는 죄를 저질렀다고 반성문을 쓴 거예요. 그건 뭐 다 합의된 거죠. 정말 놀랐어요. 아, 그냥 이거를 수용하게 됐구나. 옥류관 냉면이 꺼멓게 변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메밀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변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옛날의 책들을 보면 100%부터 적어도 8알 이상 넣는 게 표준이거든요, 메밀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메밀도 작황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감자 같은 걸 막 넣은 거예요. 겉껍질, 메밀의 껍질 같은 거 시커먼 거, 감자 이런 거 넣어서 막 쫄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반성문이 증거예요. 냉면도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 쭉 보니까 60년대 냉면이랑 지금 남한의 냉면이랑 비슷해요. 회색이고 국물이 맑아요. 그리고 위에 뭐 그 검은 이렇게 빨간 양념 안 올려. 그러니까 이북도 빨간 양념 자극제로 올린 게 맛있어진 거야. 그러니까 남한의 냉면이 격리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평양의 옛날 냉면을 더 닮아 있다. 어떤 문화는 격리돼 있으면 주변의 자극과 혼재되고 어떤 영향을 안 받아서 오리진을 더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오리진 음식이 거기 있어요.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같은 데 가면요. 옛날 한식의 원형이 거기 있어요. 연변에 가면요. 놀랄 거예요. 옛날 우리가 잊고 있던 한식의 방식이 거기 있어요. 왜냐면 거기 경상도 사람이 많이 갔거든요. 그 사람들 언어를 들으면 우리 옛날 사라진 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언어도 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립돼 있다 보니까 우리말이 침해되지 않은 거죠. 국문학 연구자들이 거기 가서 막 체록하고 많이 해요. 산골을 많이 가요. 지금도 갑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면 사라진 고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쓰지 않는 말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음식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한의 냉면이 오히려 옛날 평양식이나 뭐 하황해도식이나 함경도식 냉면의 원형에 더 가깝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북한이 변한 거예요. 북한 냉면이. 북한의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재밌어요.